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지금 상태로 가면 31년 뒤에 바닥난다는 이 국민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부. 그래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연금 개혁하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다 하기 싫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떤 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얼마로 올라갑니다라고 할 때 동시에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뭘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적은 인구가 더 많은 부양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세대를 쪼개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 중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꼭 필요한 정보 무엇일까요?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대체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무슨 상관인데 첫 번째 주제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모든 국민이 연금 관련돼 있고요. 또 알아야 하지만 그 내용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전공 서적도 연애소설처럼 술술 읽어줄 것 같은 경제 일타 강사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네. 얘기했던 게 연금 개혁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22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양당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모수 개혁 숫자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22대에서 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합의를 도달하지 못하고 네. 연금 개혁이 일단 좌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22대에서 21대까지 해놓은 발판 그 성과 위에서 재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상황은 전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새로 해야 시작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누더기, 누더기. 아니면 요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왔는데 네. 이왕의 개혁이 좌초된 마당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하실 말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연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연금 개혁 추진 사항 또 쟁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중 기자 좀 나와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쳤던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의 보험료율과 40% 소득 대체율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1년에는 적자 돌입,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에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두 가지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소득 대체율은 40%대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2안은 보험료율 9%를 12%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의무 납부 연령은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500인의 시민 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기금 소진 시기만 몇 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안 내고 안 받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연금 개혁이라는 공은 22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연금개혁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았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맞습니다.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고갈 상태를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3대 과제까지 하면서 사실상 1순위로 추진했는데 한 2년간 흘러오면서 정부의 일단 개혁안이 먼저 나왔죠.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용두사미였다라고 네. 했고요. 그 용두사미격이 된 개혁안을 국회에 넘겼는데 네. 그걸 받아하는 국회는 처음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재료가 잘못 온 거예요. 요리 재료가 부실하게 온 거죠. 국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잘못 좀 부실하게 들어온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도 좀 심심하게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 이 개혁안이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21대 국회에서는 마무리를 못 짓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회도 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이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음. 일단은 그 과정을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네. 짚어볼게요. 정부가 그럼 처음에 만든 개혁안 네. 그게 뭐였는지를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처음 좋겠어요. 요리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부가 내건 안은 네. 9% 내던 거를 한 12 내면 어때? 12%, 13 내면 어때? 13%, 15 내면 어때? 15%. 그렇게 해서 내는 거가 확률이 3개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그렇죠. 경우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받는 연도를 좀 늦추면 어때? 네. 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받는 연도보다 1살, 2살, 3살 더 늦추면 어때? 65세, 66세 이런 그래서 식으로. 확률이 3개가 나오고 예. 연금이 쫙 전 국민들에게 걷어서 모아진 연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게 연금 기금이에요. 네. 요거를 잘 운용을 해갖고 수익률을 0.5를 올리면 어때? 1을 올리면 어때? 라고 해서 두 가지 확률을 넣은 거죠. 그래서 네. 3 곱하기 3 곱하기 2, 18. 18가지가 딱 나옵니다. 다 나오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이 18가지 시나리오는 인구가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든지 이런 구조개혁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연금 기금을 고갈 연도를 늦추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했어요. 네. 요거를 쉬운 설명으로 하면은 모수 개혁. 그 연금의 숫자만 늘리는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수개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개혁안입니다는 한마디로 모수 개혁 18가지 시나리오 끝 네. 요겁니다. 야. 그러니까 요거를 재료입니다라고 국회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국회가 그걸 받아 먹기에는 자, 그래서 많이 부족했다. 국회에서 딱 재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18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이 재료 이대로 나 요리 못해.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이 8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놓고 국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도대체 국민들은 뭘 선호하실까?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그 개혁에 갈증을 느끼실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렇죠. 전문성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 전체에다 물어보지 말고 국민 대표를 뽑자. 아하.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뽑아서 그분들께는 교육을 시키자. 여러분, 우리 처한 연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고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내건 안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강의를 해드리자. 공부를 시켜드리고 공부를 시키자. 질문을 다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2가지가 딱 나옵니다. 딱 2개. 그래 2개가 맞지. 18개가 뭐고. 근데 이 2가지 안도 네. 결국에는 정부가 처음 모수개혁을 던졌기 때문에 아하. 또 모수개혁 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2가지 안을 가지고 이게 국민 대표단의 선택입니다라고 딱 받아놓고 네. 이제 국회의원들 손에 딱 공이 떨어진 거죠. 네. 이 2가지 요리 중에 당신들은 어떤 요리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방망이를 치시겠습니까? 딱 했더니 내는 안에 대해서 얼마나 더 낼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는데 네.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 2% 차이냐, 1% 차이냐 가지고 서로 하다가 여러분 저희가 21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 임기 내에서 이건 합의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합니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 2년, 3년간 네. 정부 단위에서 했던 일도 무위로 돌아갔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했던 것도 무위로 국회의원들이 갔고. 무위로 갔고 국회의원들은 1% 2% 차이더만요. 2% 소득 대체율 가지고도 서로 합의를 못해서 예. 그거 가지고 결국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잠깐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좌초된 이유는
구조개혁 쏙 빠진 18가지 모수개혁안을 던진 정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가지 안으로 압축했지만 임기 말 몸살이던 국회의원들이 결국 합의점 찾지 못하고 연금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반추해 볼게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의 안을 치열하게 논의해서 답을 내려고 했던가? 아니라는 여야, 거죠? 시민단체, 학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기 말에 결국에는 몰려서 이 정도 하는 신용만 보이고 소위 말하면 약속 대련만 하고 또 선거가 내일 모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돈 더 내라 뭐 이런 어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걀할까 인기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임기는 하지 말자. 연금 개혁하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다 하기 싫었던 예. 것 같고 문제는 22대 때도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고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과정을 네, 겪어왔는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다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예. 고갈은 피할 수 없나? 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국회에서도 못했고 행정부도 못했지만 원래 연금 개혁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네. 자, 구조 개혁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모수 개혁. 아까 얘기한 모수 개혁. 모수 개혁은 얘기 좀 했다면 예. 그 구조 개혁은 어떤 둘 겁니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처음에 연금이 설계될 네.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낸돈에 비해서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분들이 생각보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살아요. 사시게 되죠. 오래 살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은 값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들어오는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분들은 이제 더 많은 몫으로 국민연금을 내서 그렇죠. 윗세대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구조가 딱 그래요 예. 지금. 역삼각형 구조, 이래 돼 인구 구조 있잖아요. 속에 놓이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꿀 건지가 일단 핵심이에요. 그게 구조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적은 인구가 더 많은 부양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세대를 쪼개자. 오, 끊어요. 이게 KDI 방법론입니다. 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많이 내셔서 예. 적게 내서 많이 받는 세대는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연금을 가지고 고갈 연도를 늦추면서 이분들을 부양하되 네. 새로운 분들에게는 윗세대들 더 많이 부양하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금을 나누자. 단절시켜서 단절시키자. 윗세대, 아랫세대 예. 이 달리 방안이 하자.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안들이 소위 있다는 말하는 거죠. 구조 구조 개혁 개혁 중에 방안이죠. 하나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고갈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대적으로 덜 들어봤을 그거는 겁니다. 조금 좋다고 들었어요. 예, 더 좋다는 생각을 예. 우리는 다 하고 있죠. 예. 왠지 아세요? 여기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아하. 즉시 재정이 투입돼요. 재정이 바로바로 투입되니까. 모자랄 것 같으면 바로바로 재정이 투입됩니다. 예. 그런데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연금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군인들 연금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갈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재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넣는다면 고갈 연도를 늦추거나 고갈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게 구조개혁 방안이죠. 아하. 여기서 잠깐 연금의 구조개혁이란 숫자만 바꾸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세대를 분리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던가 다른 연금과 통합하거나 혹은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 연금 개혁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이거는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21대에서 계속 얘기했던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4, 43, 뭐 45. 경제 전문가로서 이 숫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모수인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요, 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안 이거였습니다. 네. 보험료를 지금 그러니까 9%를 내고 있는데 예. 12, 15, 18로 늘리자라는 거였어요. 예. 많이 내는 거네요. 예, 점점 늘리자는 건데요. 이게 왜 처음에 비판을 받았느냐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어요. 네. 돈을 냅니다.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연금 똑같습니다. 내가 9%를 냈죠. 네. 난 뭘 받을 건지.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인데. 즉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나라에서 9, 12, 15, 13으로 늘린대라고 할 때 반드시 매칭 개념으로 그럼 얼마 줄 건데?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하고 딱 매칭이 이게 돼 원래 있네요. 매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얼마로 올라갑니다라고 할 때 동시에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뭘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몇 퍼센트 줄 건데? 몇 퍼센트 줄 건데? 아. 여기 매칭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 때 처음에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때 네. 얼마 내세요라는 건 나오는데 그때 소득 대체율이 각각의 18가지 시나리오에서 안 들어 있었어요. 경우의 수에 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하. 모수 개혁에서는 반드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여러분 매칭해서 생각하시라. 자, 두 번째 네. 받는 연도가 네. 점점 올라가서 지금 65세까지는 어쨌거나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개시 연령이죠. 연금 개시 그렇습니다. 연령. 예. 근데 그게 66, 67, 68로 늘어난다는 네. 거예요. 그중에 어느 거를 택할지 국가가 결정한다는 건데 예.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던져 주셔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퇴직 언제 하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 샐러리맨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60세 정년도 못 채우십니다. 보통의 민간에서 최대한 근무하면 60세라고 60세.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래도 연금 개시 연령 65세까지 5년 동안 소득이 없게 됩니다. 네. 자, 이때가 우리가 OECD 노인 빈곤율 1위를 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아하. 무소득 기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 이때의 빈곤 어떻게 해결할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거냐. 물어봐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아하. 아까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표 수익률을 4.5로 잡습니다. 네. 어떤 해는 목표를 초과하는 해도 있고 미달하는 때도 있지만 4.5 목표 수익률을 0.5를 올리겠습니다. 한 방안. 네. 아닙니다. 1을 올리겠습니다. 한 방안. 1이나. 확률이 두 개가 있다고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1하고 0.5. 근데 변호사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야, 0.5를 올릴 수 있는 게 무슨 가능한 일이었으면 그냥 지금 해. 예. 야, 가능하면. 1을 올릴 수 있어? 그럼 지금 해. 1이 좋잖아요. 1로 그렇죠. 해. 1로 해. 야, 그럼 왜 1에서 끝났어? 1.5나 2를 하지. 네. 3 해라 3. 이러면 더 좋잖아요. 5 해라, 5. 5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방안이라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방안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선택 안 했던 거야? 좋은 걸 선택하면 되죠. 좋은 선택. 예. 그러니까 이건 방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전 국민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목표였던 거예요. 목표죠. 0.5로 잡냐, 1로 1을 잡냐. 잡느냐. 이게 목표라는 목표인데 거잖아요. 그걸 방안이라고 착각들 하고 계시는 잘못된 겁니다. 거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목표도 좋고 방안도 좋아. 이해했어. 그러면 전 국민이 모아놓은 이 기금 이거 4.5 목표 수익률을 5로 올려봐.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갈 연도가 늘어나겠죠. 당연하지. 더 벌어니까. 더 벌을 이자도 예. 수익도 늘어나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본 저 아니겠습니까? 수익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데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투자를 해야 투자한다는 합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 0.5를 높인 거나 1을 높였을 때 연금이 더 위험한 데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 변수가 2배 올라갑니다. 야. 자,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지금은 손실이 나요. 올해 수익 많이 받습니다. 네. 내년에 더 많이 받습니다. 3년째 연금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데 4년째 손실 4년 차에 보잖아. 죄송합니다. 꽈당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아하. 그런데 야, 목표 수익률을 더 높여봐라고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2년 2년에 한 반 번씩 만에 손실이 손해를 납니다. 본다. 자,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고갈을 걱정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이 100만 원인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좀 있으면 150만 원이 돼. 네. 불입금이 늘어요. 예. 이러면은요. 4년에 한 번 손실이 나도 예. 불입금이 늘기 때문에 이득이 나는 해에 앞에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연금은요. 아까 역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불입금이 주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손실 구간에 한 번 딱 맞으면요. 원금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버가 안 되는 연금의 그러네요. 구조적 생태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0.5 높여봐라고 하면은요. 손실 구간 확률 변수가 높아졌을 때 커버의 충격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충격이 너무나 세진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봐. 수익 많이 내면 되지 뭐. 꼭 이래란 법이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전한 자산이 뭘까요? 국채. 그 국채 사면 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뭐 망할 일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채 누가 삽니까? 국민연금 제일 많이 연금이 사죠. 많이 사죠. 우리 국민연금에서. 근데 갑자기 국민연금 보고 야 수익을 많이 내? 야 국채 사지 말고 딴 거 사.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면 국채 안 사지 된다. 말고 저기 어디 위험한 나라, 포르투갈, 예. 브라질 이런 데 국채 사. 예.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 빼. 그리고 어디 인도 이런 데 신흥시장으로 가. 네.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위험 부담이 시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국민연금의 비중이 줄면서 우리나라 자산시장 전체가 쪼그러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네.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연금이 자체 기금운용본부 회의를 통해서 아하. 2029년까지의 국민연금
중장기 목표 계획을 의결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줄여요.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재 이 사람들의 명분은 이겁니다.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률이 5.5% 내외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률이 13%가 넘어요. 높긴 높네요. 높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선의요 봉사입니다. 우리는 수익률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목표의 중장기 목표를 의결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앞으로 있죠. 5년간 국내 주식 시장 비율이 점점 줍니다. 연금 전문가라는 몇 명이 앉아서 지금 이런 중차에 대한 결정을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당성 없이. 그것도 잘못됐네요.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까? 매일 통계가 다릅니다만 다르겠지만 대략 5% 이상 사실상 대주주나 최대 주주인 기업이 270개가 넘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상위 1번부터 270번까지 270번까지 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상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이런 딱 오너들 몇몇 빼고는 빼고는 전부 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요. 국내 시장도 상승 금융 모멘텀이 시장도 사라지는 거죠. 흔들거리.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방안을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치니까 정당성 없이 네. 지금 실무진 단위에서 이런 일이 국가적 계획과 상관없이 막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연금 개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 부분. 이 부분이 좀 저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특히 너무, 예. 청년 세대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예. 약간 직격탄 아닙니까 이런 거?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연금이 네. 현재 개혁에서 좌초가 되고 실제로 야.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걸 깎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젊은 세대들이 그걸 부양하면서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많이 연금으로 나가는 거야라고 할 게 이제 눈에 잡히는 시기가 10년 안에 오거든요. 올 거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가장 큰 사회 갈등이 연금 갈등, 세대 갈등이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대학원까지 학비가 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예. 학비 지원금도 줘요. 그렇죠. 근데 그 지원금을 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세대들이 나와서 국민연금으로 윗세대를 부양하기 그렇죠. 때문에 출발 직전까지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후세대들에게 의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정도로 사회로부터 혜택과 이런 걸 받았느냐라고 사회에 물어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는 이런 세대 갈등이 폭발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예. 가장 문제가 이 세대 갈등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빨리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금개혁 총정리. 이대로라면 고갈을 면치 못하는 국민연금.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여러분의 삶과 아주 밀접한 삶 그 자체입니다. 연금 개혁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뭐 정부나 국회한테 어떤 걸 요구해야 될지. 22대 국회 임기 초반에 정말로 각 정당별로 유불리와 상관없이 정말로 다시 한번 구조개혁과 보수개혁에 나서달라.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정말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된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예. 22대 국회. 네네. 왜냐하면 내 삶과 너무나 직결돼 그렇습니다. 있다. 그 말씀을 당장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연금개혁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상관 있고 관심 있는 이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